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장마가 좀 있었죠. 비가 좀 많이 왔죠. 이제 제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가물어가지고 네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나마 비 와서 조금 풀린 느낌이에요. 네, 근데 뭐 비가 온다고 더 선선해지는 건 잘 모르겠고요. 어제부터 또 열대야까지 생겨갖고 밤에도 에어컨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네. 자, 금주의 부동산 뉴스도 뭐 여지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고비 시점에 지금 부동산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금주의 부동산 뉴스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19 몸살이기 끝내고 서울 집값 다시 기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4주 만에 높아졌네요. 매매 시장이 6.19 부동산 대책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올랐고요. 지난주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일 0.28%를 기록했던 매매가 상승률은 3주 연속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6.19 대책이 나오고 나서 몸살이기가 있었죠. 네. 중개업소들 단속도 많이 했고요. 저희 지난 3주 내내 상승률이 계속 감소하고 네, 그래서 있다라고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있었죠? 감소를 했었고요. 네. 어느 정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이고요.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반등이요? 네. 상승의 지속이란 표현이 그런가요? 맞겠죠. 예, 지금 상승률이니까 이게 그러네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기사가 저희가 금요일날 하다 보니까 목요일날 기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기사를 보면 상승률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강북 같은 경우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강북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0.14로 지난주보다 강북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고요. 네. 그 외에 인천, 경기 인천,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보합이고요. 그 외에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이 몇 주 정도가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하락이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양극화는 더욱더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번 볼까요? 올 하반기 전세 시장 숨통 트이나 입주 증가, 재계약 증액 감소. 올 하반기 전세 재계약을 앞두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탈 계획인 임차인들의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201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하고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전세가율은 8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점차 늘고 있고 아파트 전세 재계약 증액 비용도 줄고 있어서 전세 시장 여건은 나쁘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기사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세 시장에 숨통이 트이나라는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계약할 때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그동안 한 10년 동안 2년마다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재계약할 때마다 항상 매년, 돈을 조달해야 매년 되죠. 재계약 시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승률이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입주 물량이 네. 많아지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강동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전세 거래 비중이 거의 한 80%, 네. 그리고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88%에 이를 정도로 전세 거래 비중이 많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새 아파트일수록 전세 거래 비중이 높다. 아, 그렇겠네요. 예, 이건 어떤 뜻일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미를? 소유주가 갭 투자를 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물량이 많아서 월세가 안 나갔다는 걸까요? 그거는 둘 다야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특별히 어떤 한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월세를 내놨다가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안 나가니까 네. 한 2달 정도 입주 기간을 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달 입주 기간에 맞추려니까 월세를 내놨다가 그냥 전세로 바꾸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세 거래 비중이 새 아파트일수록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요. 제일 전세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2015년도이고 대략 네. 한 4,300만 원 정도 재계약을 하려면 필요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올해에는 네. 1,400만 원 정도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이거는 지금 전국 평균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요. 네.
2년 전에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약 한 8,7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어요. 저 반포권에서는 뭐 뭐 이제 1억 5천까지 억대로 돌려달라는 필요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막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2년 전에 비하면 필요한 돈이 한 70% 이상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큰 영향은 서울과 경기권에서 어찌됐건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 그 재계약 증액분이 네. 2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00세대 이상 입주를 하는 곳이요. 네. 강동구, 영등포구, 중구 정도가 있고요. 네. 경기도권은 뭐 굉장히 그 입주 물량이 많죠. 그래서 화성, 시흥, 수원, 용인, 평택 뭐 이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재계약 증액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라 역전세난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까지 와 있다. 저 네. 강동구만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틈에 영등포구도 이렇게 스물스물 분양을 영등포구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랬나 보네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전월세 상한제인가요? 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년을 갖다가 더 보장해주고 전세 금액을 5% 이내로 묶는 뭐 대략적인 그런 법안인데 지금 입주 물량을 보면 과연 이 법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절로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집주인이 어차피 그렇게 막 올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캡을 씌워놔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랑은 약간 다르기는 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공급 자체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권의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높아진다라고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이 아직 그 주변에 있는 물량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기사는 아니고요. 칼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좋은 내용을 주선님이 하나 물어오셔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예, 제목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악재도 호재로 해석하는 부동산 시장, 문제는 심리야 라는 내용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인구, 소득, 경제 성장률 등 변수에 따라 움직이기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심리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심리는 단기적으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가격을 이해하는데 핵심 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칼럼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심리로 움직일 경우에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편향 탓에 정보가 왜곡되기 쉽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근데 정보가 왜곡될 수가 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정보가 왜곡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니까요. 똑같은 팩트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재건축에 대한 굉장히 악재예요. 네. 2006년 9월부터 2012년까지 무려 6년 3개월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 개의 아파트 단지도 지초환을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건축을 갖다가 올스톱시키는 악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재가 어떻게 지금 둔갑을 하고 있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하게 되면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될 터이니 이거는 공급 부족 현상이 또 생겨. 이러면서 몇 년 동안 못 지으면은 그렇죠. 공급이 끊기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호재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쵸.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풀려 있는 동안 공급된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이미 풀린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7년, 18년도에는 전국적인 물량으로 보면 20만 가구 이상이 많고 19년도 그에 준할 정도로 물량이 많거든요. 그럼 이미 공급이 그만큼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될 얘기지 지금 제초안을 보면서 공급 부족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그 공급 부족이 되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더 가치가 높아질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네. 내가 갖고 있는 단지는 달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 저는 정보의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른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예요. 네, 그때 아무도 집을 안 살려고 그랬죠. 네네네. 그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집 사는데 대출을 많이 껴도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호재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요. 아니 도대체 경기가 얼마나 나쁘면 금리까지 내리는 거야 이러면서 더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금리가 내렸음에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금리가 내린 거는 2013, 14, 15를 봤을 때 결국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심리는 일시적으로 우르륵 몰려가는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칼럼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읽은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인지 부조화라는 내용이에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네. 어떤 좀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학교 네. 옆에. 근데 이 사람은 소음도 싫어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들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서 굉장히 떠들잖아요. 네. 시끄럽기도 한데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런저런 상황과 자금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냥 사게 됐어요. 어떤 네. 사람이.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교통이 불편한 부분도 인근에 산이 많고 우리 집은 이러이러한 강점에 너무 좋은 단지가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점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딱 팔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역시 내가 팔길 잘했어. 교통도 나쁘고 애들 방과 후에 학교 끝나면 너무 시끄럽고 별로인 곳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행위하고 믿음이 불일치할 때 이게 충돌할 거 아니에요. 행위와 믿음이. 그렇죠. 그럴 경우에 한쪽으로 이 모순을 갖다가 일치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믿음에 일치시키든지 믿음을 행위에 일치시키든지. 그렇죠. 근데 행위는 내가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까 이미 팔아버렸으니. 네, 다시 믿음으로 가져올 수는 없으니 행위는 그대로 두고 믿음을 갖다가 좌든 우든 옮겨버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자기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도 기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조급증이 항상 실패를 부르게 되어 있고요. 네.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투자할 기회는 사실 3년, 4년을 주기로 보면 아주 많아요. 투자할 기회는.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보셔도 되고 투자할 기회는 다음에 얼마든지 있고요. 투자의 세계에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은 쓸데없이 서두르는 점이다. 이렇게 기사 그 칼럼 말머리를 맺고 있어요. 이 기사를 어떤 분이 쓰셨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보통 때 추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랑 논조가 비슷해서 네, 추사님이 직접 쓰셨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위원께서 쓰셨고요. 평상시에 이분 논조를 보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항상 중간 정도의 무게를 중간 두시는 정도에 그래도 분이거든요. 투자해라 쪽에 굳이 말하자면 좀 더 가까우셨던 아무래도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이 투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죠. 그건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정도의 무게를 두시는 분이 쓴 칼럼이라 더욱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